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융합기술연구소의 정가영 책임연구원입니다. LGCNS 융합기술연구소의 전은경 상무님께서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8가지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융합기술연구소의 두 분과 각 아젠다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세션을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G CNS 융합기술연구소 테크인사이트 팀을 맡고 있는 유기주 팀장입니다.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금일 제시드리는 아젠다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근무 중인 이현정 책임연구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번 디지털 아젠다 도출 작업을 여기 계신 유기주 팀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을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 혹은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첫 번째 디톡스 웨비나에서는 주목해야 할 디지털 아젠다의 선정 배경과 개념, 그리고 대표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아젠다별로 구체적인 상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2월부터 이어지는 디톡스 웨비나에서 LGCNS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젠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인하여 제조업계는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기주 팀장님, 첫 번째 아젠다로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을 선정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제조 산업에서는 리쇼어링과 인건비 상승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장 완전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제조 공장도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장 전체의 잘 운영과 원격 제어를 단계적으로 지향하는 버추얼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인 디지털 트윈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공정에만 적용되어 공장 내 부분적인 모니터링과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전체의 최적화와 잘 운영을 위해서는 제품과 공정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스레드와 상호작용하고 공장 전체를 커버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버추얼 팩토리의 단계적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스레드는 실타래처럼 제품 기획부터 설계, 생산 공정 폐기까지 전 개발 주기에 걸쳐서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심리스하게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구현된 버추얼 팩토리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네,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버추얼 팩토리가 구현된다면 크게 세 가지의 밸류 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전체에 대한 운영 최적화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양산책에 들어가기 전에 버추얼 팩토리 상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산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고 일부 공정 변경에도 가상 공간에서 사전 검증으로 신속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품질 제고입니다. 디지털 스레드 기반으로 전체 공정 데이터를 역추적하여 발생한 제품 품질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무인 공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공장 운영안이 적용된 가상 공장을 통해 실제 제조 현장의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장 운영의 최적화와 품질을 위한 데이터 역추적, 그리고 자율 운영의 밸류를 얻을 수 있겠군요. 그럼 디지털 스레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BMW는 모든 제품과 프로세스 그리고 품질과 비용 데이터까지 모두 연결한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고 가상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전체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가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의 공정 시뮬레이션과 협업, 원격 관제를 진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민첩하게 실제 현장에 반영하여 공정 플래닝 과정의 효율을 30%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주력 제품인 PLC에 대해 제품 설계, 생산, 공정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디지털 트윈을 100%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설계 방법을 도출하고 가상 설비에서 제품을 미리 가상으로 생산하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원수는 1,300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불량률은 대폭 축소되고 생산량과 제품군은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이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이어야 결국 진정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입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도 사용해봤다 할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챗 GP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챗GPT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최근 AI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된 AI 모델 개발과 적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데이터의 사전 학습으로 확보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AI 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학습된 거대한 AI 모델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발전에 실질적 동력원이 되면서 AI 챗봇 서비스도 기존 정해진 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답변 중심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답변 생성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챗GPT도 대형 언어 모델인 GPT 3.5에 챗봇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자연스러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문서 생성과 요약, 번역, 코딩 등과 같은 다양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각 산업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챗GPT 활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주요 활용 시과 최근 발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에서는 챗GPT 적용을 통해 AI 은행원이 전문 금융 지식과 상품 가입 등의 기존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은행 업무 안내와 기본적인 금융 정보 제공까지 확대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고객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챗GPT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코딩과 디버깅의 자동화는 기존 개발자의 일하는 방식과 개발 생산성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챗GPT가 탑재되면서 사용자의 검색 여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글로벌 검색 시장의 9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검색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는 이미 기존 서비스에 챗GPT를 접목하여 더 많은 고객 가치 실현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스 로봇 애저 서비스입니다. 생산 공정 중심으로 사용되던 로봇이 최근 제조 안전이나 환경, 물류 등의 전문 영역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책임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노동자들의 재취업의 감소 또는 MZ세대들의 고위험 업무를 기피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작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봇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인건비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업들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클라우드, 6G 등 로봇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교한 자동화가 가능한 협동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의 등장이 로봇 도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라스는 무엇이고 또 로봇 도입이 확대되는 것과 라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스는 단순히 로봇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업체마다 자체 서비스까지 올려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적시적소에 필요한 로봇을 구독, 사용하고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로봇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초기에 높은 로봇 도입 비용하고 설치 조작 등 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봇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라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 이외에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라스를 구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라스는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로봇의 급격한 수요 변화에 맞추어 로봇 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피킹과 운송 등 각 기능별로 적합한 로봇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로봇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이나 작업 할당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의 도입이 라스의 등장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라스를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라스의 경우 업계 내 외부적으로는 개념에 대한 인식과 니즈는 많이 증가했지만, 사실 실제 도입 사례나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로봇 기업 두 곳의 라스 서비스 오퍼링을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패치는 AMR 물류 로봇에 로봇 운용 플랫폼을 탑재해 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패치는 물류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10종을 제공하고 있고, 피킹 솔루션부터 자재 배송 자동화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물류 창고형 AGV와 AMR을 결합한 라스 서비스인 프로테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카트 운반용 자율 로봇으로 고정된 물류 창고 및 공장에서만 활용되던 로봇들이 플렉서블한 라스트 마일 물류 창고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인티그레이티드 시큐리티 플랫폼, 통합 보안 플랫폼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보안 컨퍼런스인 RSA가 개최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비롯하여 생성형 AI의 보안 적용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선정한 통합 보안 플랫폼도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현재는 개별 솔루션과 업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주요한 요인은 그동안 폐쇄망으로 관리되던 보안 환경이 개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측면에서 보면 멀티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환 가속화에 따라 보안 이어 커버리지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커버리지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포인트 솔루션들을 파편적으로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제한적 가시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관리해야 할 툴이나 공급 업체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OT 환경 역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전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DX 가속화에 따라서 OT를 스마트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와 통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T 영역과의 접점이 늘어나 취약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보안 플랫폼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클라우드의 확대 등으로 개방화된 IT 환경이 주된 배경이 되겠군요. 그러면 통합 보안은 단순히 이제 개별 포인트 솔루션의 통합이나 연결만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통합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위협을 통합적으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통합관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할 디지털 자산이 지속적으로 변화,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경계 보안이나 사전 위협 탐지 방식으로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능형 통합관제를 하면 탐지된 대량 보안 로그에 대해서 통합적인 뷰를 확보하고 보안 관제 프로세스 전 과정에 AI나 ML 기술을 적용해 위협을 예측하고 자동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통합 보안은 모든 공격의 시작점인 아이디와 접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관련해서 현재 시스코나 트렌드 마이크로와 같은 주요 보안 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초기 단계라 적용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업체들의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시스코는 대표적으로 IT, OT 융합 보안을 위해 크게 가시성 확보와 자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세분화, 그리고 위협 탐지 및 대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도 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제로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렌드 마이크로의 원 시리즈는 클라우드 통합 보안을 타겟으로 XDR로 위협을 위험 및 탐지 대응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워크로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등 솔루션들이 통합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복잡한 아키텍처 환경에서 기반 기술이 부족한 개발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배포나 출시에도 민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에 모더나이제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아젠다로 선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다양한 클라우드와 플랫폼에 따른 상이한 워크로드와 지원 도구, 기술 셋들의 요구로 복잡도가 급증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복잡도는 결국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민첩성과 안전성의 이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아키텍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개발 운영 환경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여 개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이에 클라우드의 복잡성을 숨기고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네, 가트너에서 말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개발팀의 셀프 서비스를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플랫폼과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플랫폼은 복잡한 인프라 계층 위에서 개발자의 셀프 서비스 계층을 담당하는 내부 플랫폼으로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 각종 개발 도구, 그리고 내부 개발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포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은 플랫폼 전담 운영팀으로 각종 표준과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재사용 요소 등을 사전 검증하여 서비스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개발자를 위한 도구를 갖춘 플랫폼과 또 조직의 운영이 그럼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노르웨이 경찰청은 플랫폼 엔지니어링 영역 중 인프라 자동화를 지원하는 셀프 서비스형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프라팀의 자원 구성 지원으로 인한 개발 지연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서비스 배포 시간을 대폭 단축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식 플랫폼 에코시스템을 설계하고 카탈로그를 통한 컴포저블 플랫폼의 검색 및 사용 지원으로 보다 신속하게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케이스 모두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한 사례가 되겠네요. 다음 아젠다 역시 클라우드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놉스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지출 비용을 해결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고 있고 특히 올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피놉스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클라우드 채택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자원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클라우드 지출이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서 향후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초기의 목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클라우드 모델을 적용했지만 온프레미스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에센추어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지출의 30%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비용 낭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클라우드 사용량에 대한 가시성과 관찰 가능성에 대한 부족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로 갈수록 필요한 사용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적정 규모의 리소스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실행 중인 상태로 운영된다거나 워크로드가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되는 경우가 상시 발생하는데 이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적으로 가시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피놉스인데요. 피놉스는 데브옵스 개념을
예산 및 비용 작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증가하는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해야 하는 주체들로는 필요 이상의 자원을 사용하지만 비용 절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발팀, 비용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옵션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재무팀, 그리고 할당된 자원이 예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협업하여 비용과 성능의 균형적 관리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호환성 계층인 메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아키텍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여 공통 피놉스 계층을 만들어 비용 모니터링이나 리소스 최적화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피놉스 서비스는 주로 AWS, Azure, 구글과 같은 CSP사나 MSP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오퍼링을 제시하는 걸로 아는데요. 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CSP, MSP 사업자들은 가시성 확보, 자원 최적화, 비용 분석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CSP들은 자체적으로 피놉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의 형태는 아닙니다. 반면 IBM 등 SI 업체들은 서드파티 플랫폼 형태로 피놉스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엑센추어나 메가존 같은 전문 MSP 업체들은 MSP 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컨설팅을 포함한 피놉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AWS의 피놉스 서비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에어비앤비는 클라우드의 복잡성 및 비용 증가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클라우드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비용을 최적화했습니다. 스토리지 비용이 최다 비용 지출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나 프로세스는 삭제하고 데이터의 보존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슈퍼앱입니다. 슈퍼앱은 작년 11월 가트너 IT 심포지움 엑스포 탑 10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기술 중 하나로 소개된 아젠다입니다. 사실 슈퍼앱은 최근에 등장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각 영역의 앱이 하나의 플랫폼 안으로 통합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기술의 자동화, 효율화로 돈을 보내는 시간이 초 단위로 단축됐고 주문을 하는 시간도 초 단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축된 시간은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경쟁 업체 앱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스나 당근마켓이 각자의 플랫폼에 채팅 기능을 탑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앱에서 일관된 경험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하루 중 기능 단위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이 이 슈퍼앱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슈퍼앱을 통해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시간 확보의 전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고객들은 슈퍼앱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앱에 동선 정보 등의 흔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수많은 욕구와 필요의 순간을 연결해 고객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앱이 그런 이유로 주목을 다시 받고 있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슈퍼앱이라고 하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이 슈퍼앱을 현재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영역은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 고객에게 단순 일회성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앱 생태계를 혁신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대표적인 슈퍼앱인 신한은행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쏘리라는 앱을 통해서 기존의 6개 앱을 통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춤형 UI나 메뉴 간소화 등의 UX 개선을 통해서 고객의 진입 장벽을 해소시켰고, 앱 체류 시간 확보를 위해 청약 컨설팅이나 자동차세 납부 같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땡교요입니다. 땡교요의 전략은 금융 업무를 빠르게 마친 사용자가 다음 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할인 혜택을 확인하고자 땡교요를 실행하는 순간에 하루 중 발생할 수 있는 배민의 앱 체류 시간을 뺏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슈퍼앱 구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배달 라이더 대출이라든가 라이더 체크카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까지 연계하면서 금융 거래가 없는 고객까지 포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금융권 사례로는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하이퍼로컬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은 당근 거래를 기본 서비스로 하면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로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당근마켓 간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광고와 소상공인의 비즈 프로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매뉴팩처링 ESG입니다. 최근 ESG 경영은 기업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 사회를 뜻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팀장님, 제조 현장에서 ESG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젠다로 제시하는 제조 현장의 ESG는 크게 환경과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는 파리 협정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10월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범 운영하는 유럽의 경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 중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기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는 최근 제조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이나 미흡한 사후 대처로 인해 제품 불매의 활동이나 기업 브랜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IoT, 데이터,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ESG 체계 확보가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한 ESG 선진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네, ESG 선진 사례로는 화학 분야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바스프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환경 측면에서 바스프는 수명주기 단계에 걸쳐 제품에서 생성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주는 PCF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만 5천 개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바스프는 세계 최대 통합 화학단지에 자율 사족 로봇을 도입하여 현장 설비의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펌프, 압축기의 음향과 열 상태의 비정상 요소를 조기 발견 해결함으로써 제조 현장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해야 할 8가지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 시 남겨주신 사전 질문 중 몇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 챗 GPT를 포함한 제너러티브 AI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문으로 챗 GPT를 비즈니스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팀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챗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챗GPT이지만 고려해야 할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영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최신 정보의 누락과 환각성 답변 생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GPT 3.5의 경우 21년 9월 이전의 정보만으로 학습되어 최신 정보와 상충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챗GPT가 초거대 자료의 조합을 확률적 패턴으로 생성하는 추론 엔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에 초점을 두는 경우 챗GPT는 특정 업무에 특화된 모델이 아닌 범용성이 높은 일반 모델이므로 금융, 제조 등과 같은 전문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하여 특화된 모델로 개선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라스에서 언급하는 로봇은 예전부터 미래 아이템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라스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핵심 로봇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책임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글로벌 로봇 시장의 동향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종합해 보면 노동 집약적인 물류 산업에서 기업들이 물류 창고 및 도시명 물류센터의 완전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물류 로봇의 라스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로봇 관점에서는 기존 제조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상업용 서비스 영역까지 커버하는 조작이 용이하고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AMR이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슈퍼앱 관련 질문인데요. 슈퍼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앱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특히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슈퍼앱은 각 영역의 앱이 하나의 플랫폼 안으로 통합된 형태의 앱입니다. 다양한 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듈식 미니 앱을 플러그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확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고객 동선상에 불편함이 없는 UX라든지 프론트엔드 단의 연계나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쉽게 통합되고 조정되기 위해서 컴포넌트화 되어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 행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다시 초계인화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분석, AI 등의 기술 결합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웨비나를 포함하여 매월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도 꼭 참석하셔서 아젠다별 상세 내용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